오늘은 정보 보호론 첫 시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했으면 당연히 이제 정보 보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정보 보호학과를 졸업했으면 되게 잘 알아. 근데 정보 보호학과를 졸업했으면 컴퓨터에 반해 모르지.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 두 개가 짬뽕된 학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 보호도 가르치고 컴퓨터 그것도 가르치는 데는 없어.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뭐 이렇게 두 개를 합친 과가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좀 생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나중에 되면 효자 과목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론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다룰 건지, 그리고 시험 범위에 다 포함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 제목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보안이 있고 암호화기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보안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는데,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건 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야. 요 세 가지가 제일 잘 나와. 네트워크 보안이랑 암호화기랑 시스템 보안이 시험 문제에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PC가 있고, PC를 여기서는 그냥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시스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PC라고 할게요. 이렇게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PC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잖아요. 맞나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이 당연히 존재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대표적인 보안이 DOS가 있어요. DOS. DOS가 뭐냐면 서비스 거부야. 서비스 거부. 이거 정말 유명한 단어니까 알아둬야 돼요. 도스. 도스. 우리가 그 윈도우즈의 도스 아니고 DOS. Denial of Service. Denial of Service. 서비스 거부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서비스 거부가 뭐냐면 그냥 저쪽 상대편 서버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서비스가 안 되잖아요. 걔가 원래 마땅히 해야 할 서비스를 못 하잖아요. 서비스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고 그런 것들을 다루는 분야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암호학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암호학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시스템 보안이 있는데요. 시스템 보안은 요 PC상에서 발생하는 보안이에요.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보안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스템에서 어떤 보안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버퍼 오버플로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들으세요. 버퍼 오버플로우가 있어요.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버퍼 오버플로우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함수가 뭘 가지냐면 복귀 주소를 가져요. 복귀 주소가 뭐냐면 우리가 C 언어에서 함수 호출하죠? 함수 호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갔다 돌아오죠? 맞나요? 그럼 복귀 주소예요. 근데 이 공격은 복귀 주소를 공격자 코드의 주소로 바꿔요. 근데 그러면 언제 이런 공격이 당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썼었던 strcpi라는 함수가 있어요. 기억나요? C 언어 배웠어요? C 언어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C 언어를 잘 모른다 그러면 오늘 그냥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냥 strcpi를 해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어떤 함수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문자를 복사하는 거야. 이 함수에서 해당 공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거 사용하면 안 돼. 이거 사용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 얘기들을 다뤄.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다뤄요. 이런 얘기들. 다뤄. 그래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보안이랑 시스템 보안,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암호학인데요. 암호학의 뒤에 있는 내용 해싱, 맥, 전자서명, PKI는 어려우니까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우리가 암호화 복호화는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암호화 복호화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잠깐 설명드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대학원 생활에서 공부를 하다가 딱 후회한 게 하나 있어요. 딱 후회한 게 하나 있는데 그때 암호학 대학원 박사과정 때 이제 암호학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어렵고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들었어. 내가 이거 가르칠 줄 알았나? 그때 가르칠 줄 알았으면 잘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후회했어. 그래서 정말 후회했는데 그때 그 교수님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었는데 후회했어요. 그래서 암호화를 보시면 암호화가 있고 이렇게 복호화가 있어요. 이렇게 복호화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ABC라는 평문이 있다. 평문은 그냥 원래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문으로 바뀐다. 암호문으로 바뀌면 이렇게 바뀐다고 할게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평문에서 암호문으로 바뀌니까 이게 암호화니까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에 키를 집어넣어요. 키를 집어넣어야 돼요. 키는 일반적으로 난수로 만들어져요. 난수가 뭐냐 하면 랜덤한 값이에요. 랜덤한 값이 뭔지 아시죠? 랜덤한 값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암호문을 받으면 평문으로 다시 바꿔주잖아요. 그죠? 암호문을 바꾸면 평문으로 바꿔주죠. 뭘 이용해서? 키를 이용해서. 맞죠? 자,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여기서 도청했어요. 이거를 도청했어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왜 없죠? 키를 모르니까. 근데 키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키를 배송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키를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으면 평문도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어. 결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정말 잘 알아둬야 돼요. 대칭 키하고 비대칭 키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개 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야.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대칭 키하고 비대칭 키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두 부류. 이거 정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두 부류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얘는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같아. 복호화 키가 같아요. 얘는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달라. 복호화 키가 달라. 그래서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비대칭인 거야.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얘도 비밀로 해야 되고 얘도 비밀로 해야 돼요. 얘는 공개돼도 상관없어. 얘는 비밀로 해야 돼. 비밀로 해야 돼.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비밀로 하니까 그거를 배송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암호화 키를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 공개할 수 있다면 키 배송 문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맞나요? 지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인 거죠. 자, 그러면 얘는요, 암호화 속도가 빨라요. 누구에 비해서? 얘에 비해서. 근데 얘는 키 배송 문제가 있어요. 키 배송 문제가 뭔지 아시죠? 어떻게 암호화 키를 전송할 것인가. 만약에 암호화 키를 제대로 전송했다면 그럴 필요 없이 평문도 당연히 전송할 수 있을 텐데 아무가 의미 없는 거잖아요. 자, 근데 얘네 종류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일단 데스 있고요. 트리플 데스 있고요. 그 다음에 AS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다 배울 거니까.
종류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종류를 물어보는 게. 자, 얘는요. 속도가 느려요. 왜 속도가 느리냐면 수학적인 계산을 해야 돼요. 수학이 들어가서 느려요. 자, 3번. 얘 키 배송 문제 있어요, 없어요? 키 배송 문제 없어요. 배송 문제 없어요. 자, 종류는 뭐가 있냐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RSA, 굉장히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칭 키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그 비대칭 키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RSA, ECC, 엘가말, 라빈이 있어요. 걱정할 게 없는 게 계속 반복할 거예요. 계속.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할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거 4번은 못 외우더라도 오늘 지금 대칭키하고 비대칭키가 무슨 얘기 하는 건 아시겠죠? 그건 이해해야 돼, 그건.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모든 수업이 다 이 정도의 난도를 갖고 설명을 할 거야. 근데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뭐 더 자세히 설명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큰 핵심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싱, 맥, 전자서명, PKI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를 이해 못하면, 그러니까 암호화 복호화를 이해 못하면 나머지 애들은 의미가 없어. 나머지 애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해싱이나 맥이나 전자서명, PKI를 정말 잘 아셔야 돼요. 됐죠? 자, 그리고요. 관리 체계는 뭐냐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사업이 그러니까 쿠팡이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중국발 DDoS 예를 들어서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DDoS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쿠팡이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사업은 당연히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보호 관리 체계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그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해서 인증 같은 걸 해줘요. 너 이런 것들 지키고 있어? 인증해줄게. 인증해주면 뭔가 뭐 이렇게 절감, 그 세제 같은 것들 절감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는 아니야. 근데 또 강제가 있을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되게 높다거나 가입자 수가 너무 높다거나 그러면 강제성을 띠긴 하는데 그 외에는 그냥 강제성은 없어요. 그런 것들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국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고 뭐 우리나라에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시대가 변해가지고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시대가 변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ISMS 하고요. 그다음에 PIMS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고 얘는 개인정보 관리 체계예요. 이 두 개를 합쳤어요. ISMS, P로 합쳤어요. P. 이 용어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대를 타요. 시대를. 그러니까 그 인증해주는 기관들이 있는데 인정기관, 그러니까 인증기관은 항상 키사예요. 키사 알아요? 키사 알아요? 키사 몰라요? 이거 한국인터넷진흥원 알아요? 그 키사야,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러니까 얘가 인증해 주는데 이 위에 인정기관이 정권이 바뀌면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걸 시대를 탄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정권이 바뀌면 이름이 바뀌어. 이러고 시대를 타. 이거는 그 매년 업데이트되고 자기도 계속 추적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위험 관리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접근 제어가 있는데 접근 제어는 꼭 한 문제씩 출제돼요. 접근 제어는 한 문제, 많이 출제 안 돼요. 한 문제씩 출제되는데 접근 제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서브젝트가 있고 오브젝트가 있어요. 서브젝트는 사람이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부장이라고 할게요. 부장. 그리고 여기 오브젝트는 인사 파일이라고 할게요. 인사 파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얘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에 가면 한 20몇 가지 존재해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한 4-5가지만 존재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빠져 있는 게 하나 있는데 ACL이 빠져 있어요. ACL이랑 ACM이 빠져 있어요. 요게 첫 번째예요. ACL, ACM은 뭐냐면 서브젝트가 오브젝트에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명시해요. 예를 들어서 서브젝트가 오브젝트에 리드 권한을 갖고 있다. 라이트 권한을 갖고 있다를 명시해요. 그리고 요 맥은요. 맥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물리주소도 맥이잖아요. 맥 다 달라요. 요 세 가지 맥이 다 달라요. 헷갈리면 안 돼요. 다 틀린 맥이에요. 다 틀린 맥이에요. 저 맥은 보안 등급을 설정하는 거예요. 보안 등급. 보안 등급을 설정해서 서로 보안 등급을 비교하는 거죠. 보안 등급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맥이야. 자, DAC는 요 부장이 갖고 있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 아시죠? 위임. RBAC는요. RBAC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할에게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부장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부장 직함한테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RBAC야. 됐어요? 자, ABAC는요. 이 사람이 행하는 행위에다가 접근 권한을 줘요. 행위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면 리드 권한을 주고 어떤 행위를 하면 라이트 권한을 주고 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어렵지 않죠? 어차피 계속 반복할 거예요. 정말 미안한데 계속 반복할 거예요. 지금 쓰러지면 안 돼. 계속 반복할 거야. 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웹이라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라는 어플리케이션, 이메일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전자상거래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보안, 프로토콜이나 그런 것들을 다뤄요. 그리고 개요는 항상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저는 개요를 맨 마지막에 다뤄요. 그러니까 여타 강사들은 개요를 맨 처음에 하는데 저는 맨 마지막에 다뤄요. 왜냐하면 개요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 나와도 되게 쉽게 나와.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 거부터 공략하자는 주의예요. 어저께 배운 거 있잖아. 그것도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냥 어려운 거 먼저 하고 나중에 좀 쉬워지면 좋잖아요. 나중에 뒤에 가면 그냥 개요는 그냥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요는 우리가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CIA하고 AVT를 꼭 기억해야 돼. CIA는 뭐냐면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CIA하고 AVT는 기본적인 단어라서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CIA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의 약자예요. 이거는 이제 비밀성이라고 돼요. 비밀성. 이건 꼭 기억해야 돼. 기밀성은 뭐냐면 도청을 당하면 안 돼요. 도청을 당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청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암호화를 하면 돼요. 암호화를 하면 되죠. 그죠? 자, 무결성은 위조, 변조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접근 제어를 하면 되죠. 저 기억나시죠? 접근 제어 위에. 접근 제어를 하면 되죠. 가용성은 헷갈리면 안 돼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무조건 서비스가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서비스가 서비스 지속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 권한을 가진 사람이. 맞나요? 얘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려면 복제를 하면 돼요. 데이터를 복제를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갖다 쓰면 되니까. 맞죠? 맞죠? 요런 얘기들이. 요게 CIA야. 이게 CIA. 됐어요? 그러니까 앞자를 따가지고, 영어 앞자를 따가지고 CIA라고 해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들어봤어요? 이거 무조건. 이거는 기초 중에 기초야. CIA. 됐어요? 그리고 AVT 갈까요? AVT는 자산, 취약점, 위협을 얘기해요. 자산, 취약점, 위협. 자산, 취약점, 위협을 얘기해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고를 좀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게 그 기업 내에서 자산이 그 비싼 거, 물리적인 것만 포함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무형적인 거, 기술이나 그런 것도 다 포함돼요. 그래서 유형, 무형의 자산을 얘기해요.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유형, 무형의 자산을 얘기해요. 유형, 무형의 자산. 됐어요? 자, 그리고 취약점은 뭐냐면 자산이 가지는 약점이에요. 자산이 가지는 약점, 보안상의 약점인 거죠. 이게 취약점이에요. 자, 위협은 뭐냐면 요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약점 공격하는 거죠. 됐어요? 이런 거. 자, 적극적, 소극적 공격이 있는데 그냥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냥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는 그냥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봐봐.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거, 소극적으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도청은 적극적일까, 소극적일까? 적극적일까, 소극적일까? 도청이? 자, 보세요. DOS를 만들었어. DOS 상태로 서비스 거부 상태로 만들었어. 이건 적극적일까, 소극적일까? 자, 그러면 도청은 적극적일까, 소극적일까? 소극적이죠. 맞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아까 그거랑 매칭 되는데, 기밀성은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공격이에요. 기밀성을 위협하는 건 소극적이에요. 나머지 애들은 적극적 공격이에요. 위조, 변조, 가용성 같은 거 해치는 애들은 다 적극적인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데이터를 건드리느냐, 건드리지 않느냐, 방관하느냐, 방관하지 않느냐, 뭔가 개입을 하느냐, 개입하지 않느냐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 중에 군무원인가? 어떤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결성이라고 했는데 그 마스코레이딩이라고 저는 다루고 있는 건데 마스코레이딩이 있어요. 마스코레이딩이 뭐냐면 그냥 무결성을 해치는 공격이에요. 실제 가서 이제 말씀드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리플레이 공격은 내가 갖고만 있다가 다시 재전송하는 공격인데 그게 왜 적극적 공격이면 무결성 공격이 되는 겁니까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패킷을 그냥 보는 거, 바라보는 거하고 그건 기밀성이죠. 근데 패킷을 내가 갖고 있다가 그거를 나의 목적에 따라서 다시 공격으로 사용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겠어요?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 그거 갖고 헷갈리면 안 돼. 그거 갖고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으면 안 돼. 정말 어려운 문제에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야지 그거 갖고 왈가왈부하고 있으면 돼. 아니, 시험 보러 가서 시험 보고 나서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런 거 일일이 하면 안 돼. 아셨죠? 자, 그리고 관련 법규인데요. 일단은 그 4개, 그러니까 지금
법규는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법규는 많이 나올 때 3문제, 적게 나올 때 한두 문제 꼭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규 문제가 자주 나오는 4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요. 그 외에. 몇 개라고 한정 지을 수 없어. 한정 지을 수 없어요. 몇 개라고 한정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 4가지는요. 요 4가지는 좀 자세히 다룰 거예요. 요 4가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자세히 다루고 모의고사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뭐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 보호가 조금 섞여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은 또 그런 얘기들이고, 뭐 주민등록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 전자서명법에 의하면 공인인증서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법률로 정해져 있거든요. 아시죠? 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증거주의예요. 증거주의. 그래서 법 관련된 그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그 갖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모두 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간 될 때마다 보면 되는데 보는 팁이 있어요. 그냥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읽으시면 돼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뭐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리 제한을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 처리 제한을 준다. 그러면 3가지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다른 것들, 일반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숫자, 꼭 시험 문제 나와요. 숫자. 예를 들어서 100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뭐 어떤 곳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게재하지 않고도 어떤 방법을 게재한다. 그러면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 숫자에 굉장히 민감해야 돼. 이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 다 마찬가지. 숫자에 정말 민감해야 돼. 됐어요?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고,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네? 이제 시작할게요. 이제 시작할게요. 나 유재석인 줄. 이제 유재석 이렇게 유재석 씨 보면은 맨 처음에 토크가 너무 길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 10분, 20분 지난 다음에 실제 토크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줄 알았네.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말씀드린 대로 개요부터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트워크 보안부터 제가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에서 네트워크 개요를 정말 천천히 자세히 강의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OSI 7 레이어 있잖아요. OSI 7 레이어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는데 OSI 7 레이어의 앞에 약자가 뭐예요? 오픈이잖아요. 오픈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호환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왜 7가지 계층이 있을까? 왜 7가지 계층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했구나. 그죠? 안 궁금했구나. 아니, 난 궁금하던데, 이거 왜 7개가 있을까? 왜냐하면 한 2개나 3개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7개나 있을까? 그래서 TCP/IP, 이거 다음에 나온 TCP/IP는 TCP/IP 계층이 있거든요. TCP/IP 계층은 제가 알기로 한 4계층? 4계층인가 5계층이 있어요. 이렇게 4계층, 5계층 이렇게 있죠. 줄였죠. 자, 그래도 많아. 제가 봤을 땐 그래도 많아. 왜 이렇게 많냐라는 거죠. 자,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우리 집에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통신을 할 때는요, 계층이 한두 개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계층이 한두 개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농담하는 거 아니야? 계층이 한두 개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빠가 미국에 있는 유튜브를 보고 싶은 거란 말이죠. 응? 미국에 있는 유튜브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중간에 얼마나 많은 장치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장비들이 있단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장비들이 있어요. 많은 장비들이 있죠. 많은 장비들이 있어요. 많은 장비들이 있는데
많은 장비들이 사용하는 프로토콜도 다 틀리고 많은 장비들이 사용하는 계층도 다 틀려요. 지원하는 계층도 다 틀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계층이 각각에서 다 사용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얘기했잖아요. 엄마 아빠만 할 때는 상관없다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계층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들이랑 중간중간을 거쳐가지고 목적지까지 패키지 가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줄이고 줄어도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줄이고 줄여도.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는 베스트일까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일까? 다른 프로토콜은 없을까? 다른 프로토콜은 없을까? 아, 이건 시험 문제랑 무관해. 그냥 상식 수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지금 뭐 연구는 뭐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연구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요거를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돼? 구글은 돼. 구글은 돼. 그래서 얘네들이 뭘 했냐면 전송 계층, 나중에 배울 건데 전송 계층이랑 응용 계층에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어냈어요. 자기들이 쓰고 있어요.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기본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보시면은 물리, 데이터,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이 있는데 요거 다 외우셔야 돼요. 요거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는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없어요. 그거 뭐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자, 근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잘 외워야 돼. 잘. 그 해당 특징을 잘 파악해서 잘 외워야 돼. 잘. 자, 맨 처음 물리계층 갈게요. 1계층이야. 물리계층은 실제 전기적인 신호가 흘러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 네트워크 선을 통해서. 근데 얘는 호환성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프로토콜 A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프로토콜 B, 프로토콜 C 그런 그 전기적 신호가 좀 틀린데 그런 것들 다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호환성이 정말 중요해요. 호환성.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프로토콜이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내포하고 있어요. 그 호환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링크 계층인데요. 얘는 P2P에 별표하세요. P2P. 그리고 맥주소에 별표하세요. 맥주소. 자, 보세요. 자,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갑니다. 지금 보면,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소스라고 할게요. 소스 이게 보내는 곳. 그리고 여기가 목적지라고 할게요. 그리고 중간에 라우터, 우리 이따 배워요. 라우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네트워크에는 상관없는데 외부로 가려면 라우터를 통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라우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얘가 얘로 한 번에 절대 못 가요. 라우터를 통해서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P2P라고 하거든요. 피어 투 피어.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뭘 이용하냐면 데이터 링크 계층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요. 됐어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 링크 계층에 있는 정보가 뭐냐면 맥주소를 이용하죠. 맥주소는 물리 주소예요. 물리 주소가 뭐냐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붙어 있는 주소예요. 바꿀 수 있다 없다? 못 바꾸다.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랜 카드 자체를 바꿔야 한다 라는 개념인 거죠. 이거 어디서 한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한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요 맥이랑 P2P의 개념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원 메시지가 있어요. 원 메시지가 있어요. 원 메시지가 있고 얘는 N 패킷으로 바뀌어요. 원 메시지가 N 패킷으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시면 1메가의 메시지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내가 한 번에 보낼 수 있다 없다? 왜 못 보내죠? 그렇죠. 자 보세요. 내가 A에서 B로 갈 때 엄마가 아빠한테 보낼 때는 1메가를 한 번에 보낼 수 있어요. 이건 농담하는 거 아니고 진짜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아빠가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리려고 하면요.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장비들이 있을 거고요. 이 장비들이 갖고 있는 MTU가 다 틀린데요. 최소 MTU는 1500바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MTU가 뭐냐면 내가 패킷을 얼마나 한 번에 많이 보낼 수 있는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양인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장비들이 MTU가 틀려요. 근데 우리가 약속을 한 거죠. 최소로 적어도 1500바이트라고 정해 놓자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메가는 1500바이트로 쪼개야 되죠. 그럼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N개의 패킷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맞아요? 자, 원래는 각 계층에서 패킷을 부르는 이름이 틀려요. 원래 이제 프로토콜 유닛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좀 틀려요. 근데 지금 그냥 패킷이라고 할게요. 나중에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지금 다 패킷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패킷 보시면 얘는 지금 한 개의 패킷을 P2P로 보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한 개의 패킷을 P2P로 바로 인접한 곳으로 보내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하다? 데이터 링크 계층이 필요하다 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네트워크 계층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E2E 그리고 IP 주소로 되어 있어요. E2E. E2E는 뭐냐면 end to end예요. end to end. end to end. end to end. 뭘 이용해서요? IP 주소를 이용해서요. IP 주소는 논리 주소예요.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얘는요. 한 패킷에 대해서 그래요. 한 패킷에 대해서 그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전송 계층 갈게요. 전송 계층. 전송 계층으로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전송 계층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자, 얘도 E2E예요. E2E죠. 이상하다? 벌써 앞에서 E2E 있는데 여기 있는 E2E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E2E가 있는데요. E2E가 있는데 얘는 포트 주소를 갖고 있어요. 포트 주소를 갖고 있어요. 주소가 총 3개인데 물리 주소, 논리 주소, 포트 주소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얘는 이렇게 되는데요. 얘는 end to end인데요. 그리고 포트 주소로 식별하는데요. 이거는 전체 메시지에 대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원 패킷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원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잘 가는지를 컨트롤 한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포트 주소는 뭐냐면 이거는 좀 재밌는 건데 자 보세요. 내가 패킷을 받았어. 패킷이 뭔지 모르지만 받았어요. 패킷을 내가
패킷을 수신했어요.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수신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웹도 떠 있고 FTP도 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메일도 떠 있고 여러 가지 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나요? 어떻게 구분해요? 얘가 갖고 있는 포트 번호로 구분해요. 포트 번호로 구분해요. 포트 번호로 구분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포트 번호로 구분해요. 그래서 요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인 거고요. 자, 세션 계층은요. 세션 계층은 일단 세션 관련된 거예요. 세션. 세션이 뭔지 아세요? 세션이 그 연결을 맺고 지속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세션을 뭐 초기화하고 뭐 연결 유지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세션 계층에서 하는 거예요. 세션 계층에서 하는 거다. 연결을 초기화 맺고 뭐 그런 거죠. 세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표현 계층은요. 표현 계층은 그런 걸 수행해요. 만약에 내가 해당하는 패킷에서 압축이나 아니면 암호화나 그런 것들을 수행한다면 그거는 표현 계층에서 수행해요. 표현 계층에서 수행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7계층은 뭐냐면 그냥 응용 프로그램 계층인데요. 그냥 이렇게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이냐, 전자메일이냐, 아니면 뭐 파일 전송이냐, 아니면 뭐 디렉토리 서비스냐,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각각의 어떤 그 표준이 있는데요. X.400, X.500, FTAM 이런 표준들이 있어요. 표준. 일단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표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보내는 게 아니라요. 표준에 맞춰서 보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보내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보내는 건 좀 그렇죠? 맞죠? 그냥 보내는 건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그런 세상이 올 거야. 지금은 뭔가 표준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근데 나중에 인공지능이 지배하게 되면 그냥 대충 보내면 알아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무용지물이 되는 세상이 오는 거죠. 됐어요? 이후의 얘기는 우리가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